자,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 이 단기 완성 과정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맡은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엑스파일 단기 완성 과정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이거나 기초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또 상세히 다룬다기보다는 이미 시험에 이제 기출되었거나 또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요,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핵심에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학습 경험이 전혀 없으시거나요, 아니면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 학습이 처음이신 분들께서 다소 초반에 접근하시기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뭐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아서 시험장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뭐 과감히 생략도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갈라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본 강의는 뭐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중요 부분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학개론 전반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교재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약서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꼭 필요한 기출 문제나 과거에 시험에 출제되었고 올해 다시 출제될 것 같은 그러한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교재 자체 한 권만으로도 굳이 뭐 기존의 두꺼운 기본서나 또는 뭐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굳이 다 파악하지 않더라도 한 권으로 충분히 이 학습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첫 번째 강의,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해서 한 발 한 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첫 번째 파트는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학 총론 파트입니다. 이 총론이라는 파트는 부동산학에 대한 전반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고요. 일단 저희 학문이 부동산학 개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부동산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뭐 토지와 건물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시험에서 출제 비중은 최대한 3문제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도 아니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20페이지부터 해서 부동산학 총론 첫 번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에 대한 여러 교수님들 또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시험에 나오니까 1번 부분에 있는 박스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책을 같이 보시면 1번에 1번,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자, 원리 동그라미 같이 쳐주시고요. 이 원리와 그리고 응용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원리라고 하는 건 이론이고요, 과학을 배우는 겁니다. 부동산 학문에서는 이론을 다루죠. 그렇지만은 부동산학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원리와 기술을 겸비한 학문,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정의인데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3가지 측면, 소위 이제 앞으로 복합 개념이라고 부를 텐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통하는 학문입니다. 이걸 이제 법경기라고 부르도록 하고, 이것을 복합개념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경기 측면에서 접근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죠. 종합응용사회과학이란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 3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뭐 같은 말인데요, 2번 지문하고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이런 말 하는 거 이거 다 복합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건 법, 경, 기 측면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측면의 성격을 가진 학문이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게 2번 얘기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하실 때의 포인트는요,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고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우리가 땅을 연구하고 지질을 연구하고 이런 거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죠.
부동산학을 연구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응용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학은 순수 아니고 응용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X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뭐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다루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정리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 X, 사회 동그라미. 자, 세 번째, 부동산학은 뭐 철학 같은 아주 추상적인 담론을 다루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추상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경험과학이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다루는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아랫줄에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학문을 다 품고 있는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의 윤리 같은 측면을 다루는 규범과학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래쪽 20페이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19회 때 기출문제 하나 들어가 있죠. 뭐 제가 정답 정도만 살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 저 이런 거 가르쳐 드릴 거 아닙니다.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즉 순수과학이라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 생활에 응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스피드 체크 한번 쫙 보시고 그 밑에 암기비법 하나 써놓은 거 있죠.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순수 아니고 응용이요, 자연 아니고 사회요, 그리고 이 추상과학 아니고 구체적 경험이다. 이런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2페이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4번. 우리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 개 나오죠. 부동산학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는 맞아야 되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합법성이라는 테두리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갖다 조화를 시켜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효율성, 오른쪽에 있는 게 형평성입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간 주체들, 그러니까 사적 주체들이 추구하는 관점입니다. 결국 이윤 극대화고요. 뭐 쉬운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중시되기도 하지만 좀 입장을 바꿔서 공공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버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를 사회적으로 적당히 나누고 또 뭐 없는 분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게 형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이 강조가 되고 우리 공공 측면에서 보면 효율과 형평까지 강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죠. 23페이지 6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인데 이 부분은 별표 쳐놓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속성들을 제가 아래쪽 표에서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까 나온 얘기네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건 이론을 다룬다. 그럼 과학성. 그리고 부동산학은 실물을 다룬다. 그럼 기술성. 자,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못해요. 과학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과학과 기술의 조화.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둘 중에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활동 사회성, 공공성 가지고 있다. 규범적 성격이 있죠. 자, 아래쪽에 뭐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활동은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특성이. 그래서 수명이 길어서 그렇거든요. 이 영속성 또는 내구성 때문에 장기성이 강조가 된다. 그리고 아랫줄 부동산 활동의 기본 속성은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은 분류가 되기도 해요. 보시면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1차 활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추어들이 그냥 하는 활동들이에요. 본인이 개인이 하는 활동을 1차라고 하고 2차라고 하는 건 글쎄요,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상 업무 차원에서 행하는 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감정평가하는 거. 그렇죠? 공무원들이 라이센스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상 업무 차원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2차라고 하고요. 3차라고 하는 게 가장 전문성이 강하죠. 3차는 진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중개사들이 중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평가사들이 평가 활동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3차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나오면 윤리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살짝 별표 걸어 놓을까요? 여기서는 아주 좋은 함정이 있거든요. 시험에 내기에.
여러 가지 윤리를 써놨는데 고용, 조직, 그리고 아래쪽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에 공중윤리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게 고용윤리와 조직윤리예요.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고용윤리라고 하는 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 관계겠죠.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원 사이 관계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거시적으로 보면 내부 조직원 간 윤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종업원과의 윤리만 제가 책에 써놨는데 내부 조직원이라는 말을 기입을 해놓으세요. 보세요. 내부 조직원 하면 단어에 벌써 조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금마가 꼭 조직윤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윤리는 오른쪽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조직윤리 나오는데 조직윤리는 동업자와의 윤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안쪽 얘기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런 식으로 이 내부 조직원 간이 아니라 얘는 조직윤리는 동업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비스 윤리는 의뢰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의뢰인에게 대해서 지켜야 되는 윤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중이라는 말은 대중이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죠. 정보 구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개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보 활동. 아래쪽 자, 두 가지 활동이 겸비가 되는 활동이죠. 마찬가지로 대인과 대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활동인데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바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인과 대물 속성을 겸비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대물 활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아닙니까? 뭐 개발 같은 것도 대물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현장 조사 활동 그렇습니다. 임장이라고 하죠. 그 임장 활동 같은 것도 대표적인 대물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안 그래도 그 말이 나오네요. 바로 임장, 현장에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장 조사 활동이고요. 부동산 활동에서는 필수입니다. 자, 왜냐? 부동산 특히나 토지 같은 거를 보고 싶으면 토지를 택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는 그 자리에 어떻게 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임장 활동이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임장이 중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아래쪽에 뭐 뒤에 나옵니다. 다 얘기가 부동산 활동은 스페이스 활동이다. 3차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나왔던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 측면이다. 법, 경, 기 측면.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법, 경기 측면에 대한 얘기. 네, 25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타이틀에 있는 복합 개념 정리를 가장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체는 복합 개념이라고 부르고요. 복합 개념은 바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동산을 어떠한 시선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부동산을 정의하는 세 가지 관점,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써볼까요? 첫 번째 기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법률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계속해서 연습했듯이 이것을 법, 경, 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자, 하나하나 속성을 좀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부동산을요,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냥.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표현과 물리라는 표현이 우리 개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부동산을 직시해서 보자는 얘기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땅의 모양이 보이죠. 지세가 보이죠. 집안이 보이죠. 이런 것들,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걸 기술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 형태 유무로 따지자면 기술적 개념을 유일하게 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 세 가지 똑같다. 뭐뭐뭐 기술, 물리, 유형.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복합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뭘로 보인다? 책에 보시면 하나의 공간, 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의 네이처, 자연이죠.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환경도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환경은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껴둘게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게 기술적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요걸로 보자 이거. 이렇게 하면 모르시나? 이렇게? 이게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거래 활동 측면, 경제 활동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거죠.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형태가 없죠. 그래서 얘는 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부동산을 보자 이겁니다. 그럼 부동산이 뭘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죠. 자산, 개인 재산,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천이에요. 자본, 사업 미천, 자본, 그리고 투입되는 재료, 이걸 생산 요소라고 하고 소비재,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는 종류가 그렇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쭉 읽어보시면 돈 냄새가 풀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법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동산을 법적으로 정의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을 법적으로 뭐라고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얘도 역시나 형태가 무형인데 법률적 측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좀 갈라놓으면 법적 정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합니다. 이따 자세히 얘기할게요. 법적 정의는 일단은 협의의 정의와 좁은 의미 그리고 광의, 넓은 의미로 나눠진다. 그랬을 때 이 협의의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 정의에 따라갑니다. 두 가지.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고 조금 넓게 보면요. 광의의 개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협의의 부동산 들어가고 플러스 실제 부동산은 아닌데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것도. 자, 일단은 그걸 이름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은 협의 플러스 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법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기본 틀이 되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밑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2번부터 해서 복합 개념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술적 개념은 다시 얘기하자면 물리적 측면이고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밑에 있죠, 책에. 유형적 측면에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적 요소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항목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 1번 보시면 자연으로 본다 이거죠. 부동산을 자연으로 보면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부, 증, 성 하나 체크하시고 생산이나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은 지켜야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보존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2번에 합리적 조정 얘기 나오죠? 지킨다는 얘기예요. 사회성, 공공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3번에 결국엔 자연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는 건 개발보다는 보존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적 부동산이고 두 번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예,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부동산이 하나의 땅바닥만 창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토지는 스페이스를 창출을 해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땅바닥 공간을 지표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의 토지는 요 위도 있고 요 아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개수만 따져보면 몇 개? 3개. 그러면 이거 3차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하늘 공간이죠. 그래서 얘를 공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부분이 땅바닥이니까 얘를 지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의 공간은 3개다. 지표 있고 공중 있고 지하 있고 요걸 3차원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 위랑 땅 속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간만 쭉 합쳐서 얘를 입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입체라고 하면 하늘과 땅 속이다. 예, 두 가지예요. 그렇게 공간적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1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3차원 공간. 2번 지문 보시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이 아니라 공중과 지하의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아래쪽으로 3번 보시면 공간이 우리가 막 사용한다고 해서 닳거나 낡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영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속성.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입체 공간은 그 자체도 무슨 개념이 있다? 복합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26페이지에 오시면. 위에 보시면 입체 공간의 복합 개념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공중 공간도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경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 얘기가? 공중 공간의 법적 개념이 뭘까 그러면? 그러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유권이 법률적 개념이고 두 번째,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가치라는 게 있겠죠. 하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눈으로 탁 보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측면? 기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 경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 공중공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죠. 건물을 올린다? 뭐라고 그래요? 고층화. 이 고층화 시키는 것도 다 하늘 공간 쓰는 거죠. 이제 소위 이제 용적률이라고 표현하는 높이요. 이게 다 이제 공중공간 활용하는 거고,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얘기는 아래쪽에 박스 처리를 제가 하나 해놨네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그 공간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공중지하,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 혹은 지하공간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공중공간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층화,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거 싹 다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서 27페이지. 위치로서의 부동산 얘기하겠습니다. 공간, 자연 얘기했고 이번에 위치 얘기할 차례요. 위치에서는 여러분들 정리할 게 이 표. 자, 보시면 두 가지 위치가 있네요. 위에 무슨 위치? 절대적, 아래 상대적. 자, 절대적 위치는 절대 안 변하는 위치. 물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토지 위치가 왔다 갔다 하진 않죠.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부동성, 불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대적 위치의 사례가 뭐가 있을까? 20-8번지 주소입니다. 절대적 위치는 주소고요. 변하지 않고 부동불변이다 정리합니다. 두 번째,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건요. 상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주변에 어떠한 상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예요. 자, 내 주변의 상권이 A급이야. A급이요. 그럼 나도 A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 위치예요. 내 주변이 굉장히 좋다. 그럼 나도 좋아지는 거고 나쁘다 그러면 나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땅값을 결정하는 위치죠, 이게. 그래서 경제적 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가변성, 변하기도 하고 인접성,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조금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다시.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건 부동이요, 불변이요, 그리고 물리적 위치가 된다. 우리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라고 하고 가변이요, 인접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상권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네,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1번 동그라미에 토지 가치는 그러니까 20-8번지가 중요한 게 아니네.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A급 상권이니 B급 상권이니 하는 바로 상대적 위치에 결정을 한다. 그 문장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제 쭉 한번 책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28페이지 넘어오겠습니다. 자, 3번에 무슨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개념은 시험에 쓰세요. 종류만 나옵니다. 종류. 그래서 이 종류를 박박 긁어가지고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경제적 개념은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뭐요? 돈이요, 돈. 거래 활동.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자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 그러면 재산이죠. 그리고 나라 입장에선 국부. 그래서 하나의 재산 개념으로서 보는 게 경제적 개념이고, 뭐 부동산은 재산으로서 본인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사용가치라는 것과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교환가치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실물을 보유하시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있을 때, 인플레라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본인의 구매력이 보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우실 텐데요. 이것을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본이 있고 생산 요소다. 그렇습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에서 우리가 조금 외울 게 있는데, 머릿속에 생산 요소 이퀄 재료다. 재료. 자, 생산을 위한 부동산에는 3대 재료가 있습니다. 토, 노, 자. 다시 토지, 노동, 자본. 그 세 가지 재료인데 그 중에 토지는 메인이죠. 그래서 토, 노, 자 생산 요소다. 그런데 소비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요. 건물을 짓는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땅 자체를 소비하기도 해요. 공원에서 땅을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이건 땅을 소비하는 거야.
동물원에서 땅도 밟고 다니죠. 그러니까 토지는 소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토지 이중적 성격.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재료, 그러면서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 박스 문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심플하게 내는 거죠. 이런 문제는 발로 푸셔야 돼, 발로. 손을 쓰면 안 되는 문제.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품, 돈 냄새 난다. 2번 자본, 자산, 3번의 자산. 다 돈 냄새 나죠? 환경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무슨 개념이냐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정답 4번 처리가 되는 거죠. 자, 29페이지 넘어옵니다. 얘도 별표. 이 법률적 개념이 가장 복잡해요. 그리고 시험에서 문제 내기도 가장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률적 측면은 부동산의 법적 정의다. 근데 부동산의 법적 정의 두 가지로 한다. 뭐랑 뭐로? 협의와 광의. 협의와 광의. 협의 그럼 무슨 의미? 좁은 의미고, 광의 그러면 넓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빼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이고요. 법률적 측면은 법적 정의인데, 법적 정의는 좁은 의미로 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틀이 나오니까 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협의의 부동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적으로 협의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협소하니까 좁은 의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매우 좁은 의미에서 법적으로 정의하자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좁게 말하면 그냥 민법 정의 가자는 거예요. 민법 몇 조 몇 항인데, 민법이요? 99조 1항입니다. 99조 1항. 뭐라고 돼 있게요, 여기? 99조 1항. 거기서 부동산을 법적 정의하는데,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구나. 이게 법적 정의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돌려 쓴다, 이거 시험에서. 이건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협의, 좁은 의미, 민법상, 토지 정착물,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실 거거든요. 협의. 그러면은 토지와 정착물이니까 제가 어떤 순서로 얘기할 거냐면,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정착물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우리 아래쪽 내려오시면, 그래서 양괄호 1번에 토지 소유권의 법률적 개념이 나오죠. 밑에 표 보시면은 토지와 관련된 법적 정의들을 세 가지를 써놨죠. 민법 211조, 212조, 그리고 헌법까지 써놨어요. 자, 먼저 민법 211조 보겠습니다. 211조를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의 내용적 범위라고 표현을 해요. 내용적 범위. 자, 보시면 우리 토지 소유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어요? 사, 수, 처. 사용해서 돈 벌고 되팔 수 있다. 이걸 내용적 범위라고 합니다. 법적 정의죠. 자, 소유권의 212조 아래쪽에 공간적 범위도 있습니다. 이 공간적 범위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 표현 체크해야 돼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당한이라는 말과 상하에 미친다, 이런 말 두 가지를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을 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써놨는데, 지금 요 얘기 빼서 할게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법적 개념에서. 자, 212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소유권은 어떤 이익?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상하에. 정당한 이익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모호하죠. 얼만큼이 정당한 이익인데 이거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이라는 말의 모호성 때문에 약간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다툼이 있으면 민법 조문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법원의 판단이나 판례나 규범을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이 상하라는 말이 중요한데, 상하는 하늘과 땅 속이잖아요. 자, 무슨 공간이요? 그래서 민법적 정의는 입체적으로 미친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입체적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1, 2, 3번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땅바닥입니다. 지표 공간이요. 그리고 하늘, 공중 공간이고, 그리고 땅 속, 그러면 지하 공간.
그랬을 때 소유권이 몇 개? 세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땅바닥을 쓸 수 있는 권리, 얘를 이제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늘을 쓰는 권리, 얘를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속을 쓸 수 있는 권리, 지하권인데 중요한 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정당한 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1번에 지표권 나옵니다. 땅바닥에서 하는 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작, 건축, 물 이렇게. 농사 짓고, 건물 짓고, 땅바닥에 있는 물 쓰고, 자 용수권이라고 합니다. 물을 활용하는 권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지표권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유역주의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나누어 쓴다. 유역주의. 자, 2번에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권이요? 지하권. 근데 이 지하라고 하는 게 지구의 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중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하권의 핵심은 지하 공간에서 뭐가 인정이 되고 뭐가 안 되냐. 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하수는 본인의 소유권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은 내 거. 내가 막 퍼마셔도 돼요, 지하수는. 근데 문제는 땅속에 광물이 묻혀 있을 수 있다. 아직 캐내지 않은 천연광물, 조광, 이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되고 광물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당연 소유권에 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밑에 공간도 어디까지인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범위를 딱 잡아보면 그놈이 바로 한계심도. 한계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인 소유권이 미치는 깊이라는 뜻이에요.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을 정도까지의 깊이. 이 밑으로 들어가면 뭐 사람이 두더지도 아니고요. 이 밑에 쓸 일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계심도는 이게 중요하네. 이내냐 초과냐. 만약에 이내 공간이면 내 거, 보상 필수. 근데 만약에 초과 공간이면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보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침범을 누군가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계심도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아래쪽에 3번의 공중권 가볼게요. 공중권은 하늘 공간 활용하는 권리인데 얘도 정당한 높이까지만 미치겠죠? 그랬을 때 내 소유권이 미치는 걸 사적 공중권, 그리고 내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은 내 하늘 공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1조, 조망, 용적률 이런 정도가 되겠고, 공적 공중권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공간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항공권, 통신, 전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리 정리가 나눠지죠. 여기 3차원 공간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보시면 되겠고, 31페이지.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권리의 분할이라는 얘기도 하나 참고를 해드릴게요. 3번에. 이 권리는 하나의 완전체의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여러 개의 권리로 재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완전 소유권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근데 하나의 완전 소유권이 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피자 조각 나누듯이. 뭐 예를 들면 소유권이 있으면 거기에 저당권이라는 거 붙일 수 있죠. 그럼 저당 가치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역권 붙일 수 있어요. 지상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권리의 분할 기법을 아래쪽 회색 박스에 있는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합니다. 파인애플 어떻게 잘라 먹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권리의 분할 기법.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31페이지 4번.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정착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토지의 법적 소유권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할 차례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적 개념 중에 협의의 부동산을 청취 중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자꾸 까먹거든요, 이걸. 토지 얘기했고, 이제 요놈 얘기하려고. 그래서 정착물 얘기가 31페이지에 아래쪽 나옵니다. 민법상 구분도 있고 영미법상 구분도 있는데요. 네, 이 얘기 나눠서 좀 해볼게요. 먼저 책에 보시면 정착물의 의미부터 나오죠. 좀 저쪽에다 쓰겠습니다. 정착물의 의미.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건물 같은 거기도 하죠.
땅바닥에 아주 딱 붙어 있는 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정의를 조금만 정확하게 해보자면, 책에 보시면 이대로 가시면 돼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이 돼요.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정착물은 쉽게 이동이 불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사용되어 온 것들, 그것들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부착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쫙 활용되어 온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써놨죠. 주택, 상가, 울타리 같은 거. 아주 견고하게 박혀 있는 것들이죠. 자, 이번에 정착물은 원래는 뭐였다? 동산이었어요. 근데 항구적 목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되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정착물이죠. 자, 3번에 요 지문이 별표거든요. 그런데 이 정착물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법적 관점에서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민법상 정착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민법상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과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이 둘 다 광해의 개념에서 정착물입니다. 근데 민법상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과 토지와는 완전히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건물 정착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땅에 확 박혀 있죠. 쉽게 이동 못하죠. 그럼 맞네. 건물은 뭐다? 정착물이에요. 이 요건을 갖췄으니까.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건 토지랑 같이 거래한다, 별건 거래한다. 만약 우리가 땅을 사면 건물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건 거래를 하죠. 바로 이게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축대 같은 게 있다고 해봐요. 축대는 굉장히 땅에 얘도 견고하게 박혀있죠. 그런데 우리가 축대만 떼서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토지를 거래할 때 축대도 같이 일부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패키지로 하나로 거래되면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이고, 완전히 별도로 취급되면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다 아셔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다? 그러면 인마는 동산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상 정착물은 정착물과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데,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과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 번째 표에 보시면 아랫줄에 종속 정착물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일부로 취급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같은 거. 정착물이고요. 토지와 하나로 거래됩니다. 아래쪽에 3번 동그라미.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그냥 알아서 쑥쑥 자라나는 잡초 같은 나무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정착물로 간주되죠. 뭐 단연생식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정착물이면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아래쪽에 독립정착물. 완전히 토지와는 별건 거래. 자, 우리 32페이지.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건 나무에 표식 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이나 아니면 아예 등기친 거. 등기친 건 임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반면에 이것도 저도 아니면 동산 취급된다고 했는데, 2번 동그라미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판잣집, 가식 중인 수목. 이건 종류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판잣집은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같은 경우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아예 정착물 자체가 아니다.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도 마찬가지예요. 가식 중인 건 임시로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옮겨 심을 거죠. 그럼 얘도 정착물이라고 보지 않고 동산 취급된다가 정답입니다. 민법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정착물의 구분에서 설비 써놨죠. 이 설비는 민법상이 아니라 영미법상 정착물.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영미법상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 건물에 부착된 거 기준이에요. 건물에 부착된 거. 그래서 건물에 부착된 설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있는 이런 것도 맞죠. 칠판 같은 거. 건물에 부착된 거,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뭐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 다 정착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딱 결론이 두 개예요. 뭐 아니면 도.
정착물이다 아니면 동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좀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 크게 보면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자, 물리적으로 제거로 따집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봅시다. 떼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동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떼어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칠판 지우개 이걸 여기 부착시켜 놨다가 쉽게 뗄 수 있죠. 그럼 이게 속성상 동산 같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제거한 다음 상황을 물어봐요. 자, 제거를 해놨더니 건물에 기능이나 효용의 감퇴가 있을 때, 건물이 뭐랄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떼어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감퇴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 붙여놔야 돼, 도로. 화장실에서 변기를 떼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변기 떼어나면 어디다 싸요? 붙여놔야죠. 변기를 떼어내면 기능 효용 감퇴가 있다 그러면 그거 변기는 뭐다?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자, 그런데 제거를 했는데 건물이 끄떡없네? 기능이나 효용의 감퇴가 없다. 그럼 이건 깨끗이 떼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동산 취급한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착물로 간주에 1번, 동산으로 간주에 1번.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거했을 때 손상이 있느냐 차이. 또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 2번 보시면 사전에 특별히 구축되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정착물. 의도를 가지고 설치됐으니까. 그리고 3번에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TV가 정착물이면 리모컨도 정착물이다. 4번에 매도 매수 관계에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모호하면 무조건 정착물. 그리고 5번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 별표제에도 누가 설치냐에 따라 다른데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이에요. 임차인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임대인 설치는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뭐다? 그럼 지가 갖고 나가면 돼. 그럼 걔는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임차, 차인이 설치했으면 그것은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고 동산 취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2페이지 정리고 여러분 정착물인 협의 부동산까지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33페이지부터 해서 광해 부동산 부분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